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건축가 최성호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오세훈표 세운상가 재개발 논란인데요. 종묘의 세계 문화유산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오세훈표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칼럼니스트에 쓰신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군요. 중앙청에 가려 잃어버린 한국인의 공간적 정서를 되찾아야 한다. 흥미로운 말씀인데 한국인의 공간적 정서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세종 사지구 재개발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미 전임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이미 현상 설계하고 주민 합의를 다 통해 가지고 현상 설계안을 냈고, 그것이 바로 착공 직전까지, 그러니까 착공 직전에 이제 지표조사라고 해서 거기 문화재들이 많으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도 다 끝났고, 곧 그게 착공하려는 단계에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도 이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행정의 연속성은 보장이 돼야죠. 비슷한 예가 오세훈 시장이 했던 DDP, 동대문 DDP가 있죠. 그것이 실제 공사비보다 약 2배가 더 드는 5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박원순 시장이 관둘까?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했던 거니까. 근데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서 관둘까 하다가 그냥 진행했어요. 그 안에 이제 용도만 조금 변경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건 행정의 지속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뒤집어 놓고 작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체 공사기간이 다 늦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그 비용 문제도 나왔지만은 실제 비용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비용은 부대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실수를 이거 호도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지속성만 지켰다면은 종묘 문제 자체가 아예 생기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고층 비딩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예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생각했던 통경축이라고 그쪽에서 말하는데, 어떤 남산과 종묘를 있는 그런 시야축을 마련한다는 그런 자기 생각을 억지로 좀 이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유네스코하고의 관계는 뭐냐 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하면 청와대하고, 경복궁과 중앙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경복궁과 중앙청이 왜 중앙청이 경복궁 앞에 세워졌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첫째는 규모가 큰 건물을 놓음으로써 조선보다 일본이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백악산과 목욕산은, 지금 남산이죠, 목욕산이 있는 축을 말하자면 끊는 풍수적인 어떤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시각적으로 연결된 거는.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 시각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청 경복궁 앞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지금 많이 깨졌는데, 만일 그 건물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전혀 지금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종묘는 아직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 주변, 지금도 종묘 주변을 보면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돼 있는데, 그거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면 용적률이 최소 600%예요. 600%면 지금 현재 종묘 옆에 있는 건물들이 다 600%로 지면 종묘는 완전히 빌딩에 쌓여버리죠. 포위되는 거죠. 포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세계문화유산 지구로 지정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조금 늦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종묘 그 재개발, 사지구 재개발할 때 현상석에 낼 때도 유네스코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의 공간적 정서라는 게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시각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보다도 종묘가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네. 종묘가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네. 지금도 가면은 나무 때문에 주변이 가려져 가지고 소음만 안 들리면 굉장히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뭐냐면 그 유네스코도 그런 조용한 공간에 그걸 해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주변 나무하고 해서 시각을 차단하는 다른 건물이 안 보이는 높이가 어디까지냐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전에 말했던 현상설계 안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네. 실제 그렇게 하면은 종묘 안에서 다른 건물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러면 종묘 안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전제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내건 전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하겠다는 대로 하여튼 고층 그렇죠. 재개발하게 되면은 예. 그 시야에 그 건물이 들어온다. 다 보이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지금도 그 경복궁 앞에 광화문에 높은 건물이 보면 좀 뜬금없이 느껴지잖아요. 뭐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뭐 갑자기 고층 빌딩이 나타난다.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저는 뭐 건축의 문외한이지만은 여전히 서울시청의 신청사가 예. 구청사는 물론이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도심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맞죠. 근데 사실 서울이란 도시를 보면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복궁 바로 옆에 건물을 짓는다 또는 종묘 옆에 바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건 이미 문제가 나왔듯이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집을 짓긴 하지만은 도심 내 건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원칙을 지키기가 좀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청 시청사는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좀 뭐랄까 개인의 집을 짓는 것하고 좀 다른. 그렇죠. 공공성이라는 것은 네.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네. 말하자면 시각적인 공공성이 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수준이 높으냐면 디자인적으로 수준이 높질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건축계 그 심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테헤란로에 짓던 종로변에 집을 짓던 미관심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때도 항상 주변과의 어울리는 경관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주변의 관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으면은 건축가 개인에게 영향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량에 따라서 건물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뭐 지금 종로 한번 걸어 보십시오. 어떤 건물은 60년대 지어진 건물 그대로 있고 어떤 거는 최신의 90년대, 90년대, 2000년 초기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수준차가 너무 레벨이 차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건축 환경이라는 게 조성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수백 년간의 시간이 걸려서.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사유재산이야 예. 그 어떤 시간도 걸리고 예. 뭐 규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청의 신청사는 이게 공공건물이니까 더 각별한. 하나 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네. 그 서울시청의 그 공공건물이니까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면 그 서울시청 건물은 지금 뭐 등록문화재로 져 있고 서울시청 건물은 파사다라고 하는데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껍데기가 과연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옛날 부민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정동교회가 있죠. 정동교회가 있죠. 그러면 그 교회와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선택했던 그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 심사위원들이 생각했던 건 그래도 좀 혁신적인 건물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칼럼니스트에 이제 칼럼 쓰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칼럼 타이틀이 최성호의 사람 사는 건축이더군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데, 건축가로서 나름의 철학이 뭔가요? 이거 좀 그러네요. 저를 건축가라고 불러준다는 게 영광이고요. 사실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가라 그러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흐름들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보일 기회도 없었고, 왜냐면 그 건축이라는 게 항상 피동적이잖아요. 네. 누가 일을 줘야 되는 거고, 건축주가 일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시공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운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건축가라고 부르기는 뭐 좀 뭐한데, 뭐 어쨌든 뭐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됐죠. 40몇 년 됐는데, 그래도 뭐 건축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50년 건축을 하면서 뭐 드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 일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예요.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거는 뭐 일반 이거 설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 하듯이 건축가를 뭐 나도 좀 스타가 돼 보겠다 하는 그런 거고, 멋있는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뭐 했지만은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뭐 이런저런데 그 과정을 겪고 보다 보니까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인, 특히 건축가가 했던 건물들이 되게 느끼는 건 독선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보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건축이라는 게 환경보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예요. 뭔가를 부시고, 산경을 훼손하고, 거기에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미 건축 행위가 환경 파괴를 수반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도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한옥이라는 것도 제 자신이 한옥을 많이 했지만, 한옥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건물보다는, 지금 콘크리트로 짓는 것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이에요. 거기서 집이 이제 사라진다,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남는 거는 기와하고 주춧돌밖에 없어요. 그건 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뭐 다른 나라에서 나무로도 짓기도 하지만 시멘트나, 우리나라는 거의 뭐 99%가 시멘트로 짓는 집은 그건 환경 파괴일 수밖에 없어요. 남아도 처치곤란이고, 짓는 과정에서도 시멘트 자체가 산을 깨고 나오는 재료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건축이 오히려 환경 파괴적인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하는 건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건축이 오히려 있고, 또 하나는 건축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많이 겪었지만, 빌딩 들어가려면 좀 이거 들어가도 되나? 네. 예. 그럼 뭐 호텔 들어가려면 이런 옷차림이 이래서 호텔 가는 건 뭐 좀 되나? 그러게요. 뭐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내가 그렇죠. 들어가도 되나? 이런 예, 그렇죠. 네. 뭐 지금 서울이 다 개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긴도 되는데, 사실 그런 데는 좀 들어가지는 게 꺼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 그런 건축가의 의도가, 건축주의 의도가 좀 담긴 겁니까? 조금 위축감이 들게 하는 것? 아니, 그게 이제 어차피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어요. 그 땅과 차별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화려하거나 더 멋있게, 또는 더 세련되게, 이런 단어들이 붙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노멀하다, 뭐 친근하다는 느낌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그런 건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주거 건물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파트라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람 편하게 살라고 한 건데, 거기에서 뭐냐면 아파트에서도 임대 아파트하고 차별을 해요. 이미 구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사는 곳에서도 이미 구분 짓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니 더 심화된다는 거죠.
그걸 깨트리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나 그냥 아파트나 평수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대하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점점 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임대 아파트가 대체로 평수가 좀 작죠. 작겠습니다만 그 측면 말고도 뭐 좀 차별이랄까 뭐 하여튼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까? 그런 요소는 뭐 특별히 그 건축에서 그런 요소는 찾을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아무래도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 아파트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 30억 하는데 일반 평수가 이거는 임대라면은 뭐 대개 뭐 100만 원에서 뭐 그 이하의 돈으로 좀 평수가 작으니까 그 이하의 돈으로 월세를 내고 살고 5년 뒤면은 그게 이제 자기 것으로 되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되게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예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이랄까 이런 것들은 건축 외적 요소인 것 같은데, 근데 자재도 다릅니까? 아니, 자재가 다를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똑같죠. 그걸 뭐 모르겠어요. 저기 시공회사가 네. 요거는 공사비를 조금 덜 주니까 그런 자재를 조금 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 단지라면은 그 외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네. 그런데도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저기 뭐 철조망까지 쳐서 못 지나가게도 하고.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최 선생님은 이제 한옥 연구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작가의 집, 북촌에 있는 한옥을 갔더니 그분은 내부를 다 외관은 이제 한옥인데 내부를 거의 원룸처럼 다 개조해서 살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은 한옥의 매력, 일반인들이 미처 몰랐던 매력, 어쩌면 여전히 잘 모르는 한옥의 매력. 아까 환경 친화적이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원룸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이제 뭐 한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립식이에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방과 방 사이는 저기 그 틀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문짝만 다 떼면은 다 방이 다 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한옥의 장점입니다. 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옥을 그 얘기할 때 여름 공간과 겨울 공간이 나눠져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옥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은 뭐 요 근처에 또 한옥이 또 보다 보니까 여기 오다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 한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왔어요. 그거 봤는데 전형적인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한옥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 집은 아마 꽤 부자가 그 당시 좀 부자가 지었던 집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그 품위가 있는 집인데 실제 우리나라의 한옥을 보면은 도시에 있는 한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저기 전주에 한옥마을도 있긴 하지만은 도시에 있는 한옥은 그렇게 여기 북촌이나 또는 서촌에 한옥이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 다 일제강점기 때 서울 인구가 갑자기 집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집장사들이 지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좋은 한옥을 찾기가 그렇게 아주 고급 한옥을 찾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옥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40대 중반에도 80년생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한옥의 매력이 뭔가요? 지금 이제 한옥을 매력을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한옥의 매력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묻기보다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한옥이라고 치면은 좋은 내용들 많아요. 거기에 좋은 한옥들에 대한 소개 있고 공사 방법이라는 소개 있고 한옥의 매력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옥에 대한 관점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옥이란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이 한옥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저는 한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서로가 이해하고 얘기가 편해요. 근데 그 외에 옛날 우리가 전통 한옥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전통 한옥이면 기와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예전에 살던 집은 1950년 이전만 해도 초가집에서 다 살았어요. 근데 초가집에 대해서는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초가집에 무엇이 오히려, 그러면 저는 더 얘기하고 싶으면 초가집의 매력이 더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듯이, 뭐, 초가집은 좀 논해 갖고, 지금 요 바깥에도 지금 한옥인데, 예, 예. 그런 한옥을, 뭐, 평생 연구하셨으니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옥의 장점이 있을 듯 싶어서, 이제 일반론으로. 그러니까 장점을 얘기하려면은, 네. 요새는 요새 짓는 한옥들은 전부 다 개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옥은 우선 화장실이 떨어졌잖아요. 그랬죠. 네. 요새는 다 화장실과 욕실을 다 집안에 넣어서 다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한옥의 그 특성이라기보다 그냥 생활의 습관에 대해서 그걸 도입한 것이지 예. 한옥 고유의 매력은 한옥 고유의 매력 같은 게 있을 법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창에 저기 달 그림자가 지었을 때 비치는 그 나무, 특히 겨울 같은 나뭇가지가 비치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 창호지 창에. 예, 그렇죠. 창호지 창에. 네. 근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해본다. 그 다음에 낙수 소리를 한번 여름에 낙수 소리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낙수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소리하고 그 다음에 비가 그쳤을 때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하고 이 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한옥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 한옥을 얘기한다면은 지붕 있는 집에서 한 달 좀 살아봐라. 그러면 한옥의 정감을 느낀다 하는 건데 일일이 지금도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온돌에 살잖아요. 그러면 뭐 이필재 선생님도 느끼지만 바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랫목에 덮어진 이불에 손 집어넣고 따뜻하다 하는 그런 정감이 있잖아요. 그런 정감들을 지금 못 느껴요. 그런 정감들이 한옥의 매력인데 지금 한옥을 하면은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뭐 지붕이다, 기와다, 나무로 지었다 하는 그런 것밖에는 더 설명을 못 드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한옥이라기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단독주택에 오래전 어렸을 때 살던 시절에 텐마루에서 이렇게 그 누워서 비가 오는 날 손을 내밀면은 이 손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말하면 정서적으로 매력으로 볼 수 있다는. 예, 그렇죠. 매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서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손 내밀고 비 맞아 보는 사람이 몇 있겠으며 그 다음에 낙수 소리를 즐기는 사람이 몇 있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아파트가 한옥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에 온돌이 깔렸다는 거예요. 온돌이 실제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온돌 깔린 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지 않아요. 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아파트에 온돌을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아파트는 온돌 아닙니까? 예, 다른 나라 아파트는 온돌 아니죠. 얘들 80년대 그 70년대 지었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우리 외삼촌이 살아서 제가 직접 많이 가보고 했는데 그때도 라제트 난방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한국 그 건설사들이 해외 나와서도 아파트 짓죠? 예. 그럼 거긴 온돌입니까? 아니,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넣는다 그러는데 추운 나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만난 그 친구도 그랬잖아요. 몽골 아파트에서 사는데 거기에도 바닥은 온돌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옥의 범주에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온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 주생활에서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 온돌이에요. 그럼 해외 짓는 아파트도 현지인들은 온돌을 선호할까요? 아직까지는 원래 생활 습관이랑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돌을 넣는다 그러면 실제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 온돌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온돌이 우리나라의 주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온돌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신발, 중국 옛날 사업원처럼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살았어요. 네. 근데 온돌이 들어가니까 가구가 다 변해요. 네. 좌식 생활을 하게 됐죠. 뜨뜻하니까 좌식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구가 이런 높은 가구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낮은 가구로 다 변해요. 그리고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게 당연해진 거고. 네. 그 전에 신 벗는 게 없었죠. 그랬군요. 네. 우리가 무슨 중국 드라마 볼 때처럼 예, 그런 그렇죠. 구조였다는 예, 그런 구조로 살았다는 거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초중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온돌이라는 것이 지금 한옥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온돌이 모든 것을 변했고, 그 다음에 장이유서의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옥도 진화한 거군요. 그렇죠. 한옥도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계속 집이란 것은 생활 변화에 따라서 진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온도를 지금도 아파트에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한옥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온돌이군요. 그렇죠. 온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 다음에 뭐 바람이 잘 통한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온돌 자체, 이거 집 자체도 시골에 짓는 농촌형 주택과 이거 도시에 지었던 도심형 한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아울러서 얘기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네. 평생 건축가이신데,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70 넘은 사람은 예. 자기 전공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예.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예. 이유가 뭔가요? 우선 시대가 변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왜냐면 예전에 노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네, 지혜로웠죠. 예, 농경 사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농경 사회에서는 시간의 축적에 따른 경험과 그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예전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으로 해서 모든 것이 책으로 우선 정리되면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책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예전에 했던 걸 책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제는 더 빨라졌어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농업을 안 짓던 사람도, 농사를 안 짓던 사람도 컴퓨터를 치면 농사 언제 어떻게 씨 뿌리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이거 하는 거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노인들이라는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회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과거 같으면은 야 오늘 저기 붓짓붓한데 저기 내가 다리 아픈 거니까 비 올 것 같아. 저기 비거다 이거 올 거더라. 그러니까 그럴 뿐더러 전공 지식도 이제는 그렇죠. 네. 전공 지식도 이미 포화 상태 개인이 흡수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는 손으로 도면을 그렸어요. 그랬죠. 손으로 도면. 근데 지금 모두도 CAD로 씁니다. 네. 사실 제가 CAD를 배운 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조금씩 회사에서, 제가 맨 처음 다니던 회사에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손으로 그리는 게 더 빠르니까 CAD 배우지 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CAD를 도입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CAD를 배우는 네. 배우지 못한 첫 번째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D를 못 쓰다가 뭐 어차피 조금씩은 아주 기본적인 걸 했는데, 제가 CAD를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한 10년이 안 됐어요. 왜냐면 네.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 일을 많이 딴 사람한테 시킬 수 없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CAD를 그때 배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내가 CAD를 배울 때 뭐가 생기냐면 BIM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체로 설계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 외국에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부터 BIM을 도입하고 국가에서도 그걸 장려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BIM으로 입체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3D 프린팅. 예, 그렇죠. 예, 3D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2D 설계였는데 3D 네. 설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모델도 3D 모델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시대에 늦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이라는 것이 협업이에요. 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해달라는 사람들, 되게 제 주위에 있는 설계한 사람들, 설계에 대한 조언들이에요. 근데 건축에는 건축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을 직업으로 삼는 그냥 엔지니어들도 많아요. 그리고 설비, 전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은 모든 제 분야가, 건축의 제 분야가 수준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재가 모이고 디자인 수준도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 박물관, 미술관 나들이를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의문 같습니다만은 저는 잘 안 찾는 사람이라서 박물관, 미술관을 찾으면은 뭐가 좋습니까? 박물관, 미술관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음악회 많이 가세요? 음악회도 잘 안 가요. 그러면 운동 경기 자주 보는 거 없어요? 운동 경기 전혀 안 봅니다. 참 답답하시네. 네. 아니, 집사람은 음악회 많이 가요. 네. 근데 음악회로 왜 가냐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좋아하도록 그렇게 좀 키워야겠습니다? 아니죠. 관심사가 다를 뿐입니다. 네. 음악을 열심히 듣던 사람은 지금도 음악 열심히 듣잖아요. 음악회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하나, 박물관을 가는 것에 대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많이 가는 이유는 좀 다른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답사를 갈 때도 항상 뭐냐면 같은 장소를 3번 이상 가라. 5번 가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좀 공부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시야가 넓으니까 주변 거를 보다가 그러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죠. 그 다음에 더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또 찾아거든요. 그래서 많이 간 거는 7번 가는 것도 많아요. 10번 이상 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느껴집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고흐의 그림 한 번 봤다고 정통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고흐의 그림을 보다 보면 필법도 느껴지고 시대별로 달라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 청자나 백자를 볼 때 왜 청자나 백자가 있었느냐. 그리고 청자나 백자에도 많은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처음 봤을 때, 그 다음에 청자도 청자 나름대로 주변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백자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볼 때 보이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럼요. 당연히 여러 번 볼 때 보이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 내 집 짓기가 로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내 집 짓기를 나가서 기왕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뭘 유의해야 됩니까? 일단 자기 손으로 짓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러니까 안 짓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짓겠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말입니다. 건축가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옛날 서부 영화 자주 봐주셨죠? 네. 그때 통나무 집 짓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집은 개인이 지을 수가 있어요. 도끼만 다룰 줄 알면은 그런 집 짓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런 종류의 집들을 개인이 졌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짓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제 동서가 지금 집을 짓는다고 지금 열심히 돌아다녀요. 근데 지금 고생 직사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선 또 하나 건축주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좀 싸게 짓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싸게 짓는다는 것은 곧 날림으로 짓는다는 것과 같아요. 싼 게 비지떡이군요. 네, 그래요. 건축주들이 문외한이 있잖아요. 시공하는 사람 속여먹는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는 100원짜리고 하나는 10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겉만 100원짜리처럼 보이지 하나는 10원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축가, 좋은 시공자를 만나서 제 돈 지고 집을 져라.
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건축과 좋은 시공자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거는 이제 쉽진 않죠. 뭐, 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거 감이 오는데, 얘기하다 보면 좀 나와요. 우선 좋은 건축가라면 건축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라면 최소한도, 이거 평당 몇만 원에 지어줄게요 하는 그런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마세요. 건축은, 그래서 이거 집을 지을 때 항상 건축가인데 시공도면하고, 그 다음에 내역서는 꼭 받으시라고 얘기했는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 곳에다가 복수 견적이 예, 복수 견적을 받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대충 평당 얼마 이렇게 나온 사람은 아예 탈락시키고 하나하나에 단가를 매겨서 오는 사람이면 괜찮은 시공자예요. 그러니까 내역서 없이 평당 얼마 한다는 건 그 안에 내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얼마나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역서 없이 공사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공사하겠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뭐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불가피한 겁니까? 증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맨 처음에 대개 공사가 이제 네. 주택 같은 건 한 6개월 이내에 끝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4년, 5년 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물가 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보정을 해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뛰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물가 보정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공사비 상승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시공자도 몰랐던 부분이? 아니요. 건축주가 스스로 네. 몰랐던 부분. 근데 이거 집을 짓다 보니까 방이 맨 처음엔 이런 식으로 놓고 싶은데, 이게 건축주들은 되게 공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키워야겠네? 또는 좀 줄여야겠네? 이러면 설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자기가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자기가 올리는 네. 거죠. 그거에는, 그래서 내역서대로 지으라면은, 그 내역서대로면 이거 공사비가 내역서대로, 도면대로 짓는 순간, 공사비가 증가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개들 공사하는 사람들이 또 편법 써서, 요새 저쩌고 해가지고 자꾸만 청구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역서는 꼭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끔가다 건축주가 자기가, 돈 좀 아끼겠다고 기초공사, 골조공사 이렇게 분야별로 따로따로 발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은, 네. 책임 소재를, 정감. 그렇죠.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시공자가 밑에 사람을 거느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사 방법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블로그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블로그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셨더군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예. 그래서 여쭤보는데 한국 문화의 결이랄까? 예. 나름의 특성 내지는 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해외여행, 비싼 돈 내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한국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한국 문화예요.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에는 어렸을 때부터는 어쨌든 우리가 내려온 어떤 DNA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도 아주 안 들었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면 친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곧 그것에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생각보다 저평가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제 미켈란젤로 피에타하고 우리나라의 석굴암 본전물하고 비교한 것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둘 다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예수가 돌아가신 것을 본 마리아의 슬픔을 표현한 거고, 하나는 예배 대상이에요. 그러면 예배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하고, 이거는 슬픔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석과 화강석의 차이입니다.
대리석은 굉장히 무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사포로도 다 마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게 되고 정밀한 조각이 돼요. 근데 화강석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 화강석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만들었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의 차이인데 예. 대리석이 더 뛰어난 것처럼 사람 생각하는 경향이 예, 그런 있다는 것도 말씀이죠? 있죠. 예. 네. 그리고 석굴암을 보면 굉장히 근엄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건 종교의 대상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석굴암에서도 보면 이쪽 이 구멍이 뚫렸죠. 이거 저기 그 구멍 뚫는 게 이게 화강암에서 이거 팔이 이렇게 되면 여기 구멍을 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 그 정렬을 한번 잘못하면 이게 깨져나가요. 네. 그리고 여기 귓불도 이렇게 밑으로 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께가 이렇게 쳐진 이거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 그때 정성은 저는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그런 정성 가지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만든 석공이 능력이 없었느냐? 여러분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지 다보탑 아시죠? 네. 다보탑 그 정교한 거는 거의 뭐 대리석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 정도 정밀한 능력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의 표현을 보면 손가락이 약간 들려 있어요. 여기가 딱 하나가 탁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석굴암 본전물에 만든 정성은 대리석을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수십 배 공이 들어간 거죠. 그만큼 능력이 돌을 다루는 솜씨도 높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석굴암 본전물이 달리 보이는 거죠. 네.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 선생님은 이제 그 문화적 소양을 갖춘 깨어있는 시민 같습니다. 예. 동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나이 들어가자고 제안하시고 싶습니까? 별로 제안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저부터가 나이가 들면은 고집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환경이 변하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야, 이렇게 좀 같이 살래? 하면 받아들일까요? 쉽지는 않아요. 제 친구들하고는 서로가 이제 오랫동안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와의 어떤 친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그래, 그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는데 그 외 사람들하고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권한다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먼저 산 사람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처럼 말은 안 하지만은 네. 행동으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몸소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뭐 책 읽는 사람, 책 읽는 거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든데 제발 유튜브는 좀 끌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뭐 잘 아시잖아요. 모든 이거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자기 보고 싶은 건 딱 던져줘요. 그러면 거기에 점점 세뇌돼 가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를 찾아서지는 않지만 알고리즘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끊어버리면은 사실 딴 것보다도 다양한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느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양한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도 좀 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편협했던 자기 생각도 조금 수정이 되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수정이 되는 거고, 이런 생활도 있네.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를 찾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지금 노인들의 제일 적은 유튜브라고 봅니다. 유튜브부터 끊으세요. 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끊어라.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저도 가끔가다 유튜브 한번 보다 보면
오전 반나절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뭐 재밌는 것만 갖다 딱 보내주니까 네. 제발 유튜브는 그래서 되도록 안 보려고 그래요. 네. 예. 뭐, 이 정치적인 컨텐츠도 이렇게 그 편식을 하다 보면 더. 그렇죠. 더 그 양극 같은 게 심해지겠죠. 예, 예. 보니까, 이게 그 뭐 유튜브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조금 전 분이 말씀하셨던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질의 문제라고. 왜곡의 문제라고. 그러면 자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가다 느끼는데 왜곡하고 싶은 그런 통계 자료 뭐 조금 조작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떨쳐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필재의 질문. 오늘은 평생 건축가 최성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